안녕하세요. 장병길입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2025년 9월 영국에서 출간 직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코지 미스터리입니다. 리처드 오스만의 The Impossible Fortune.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미스터리 소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범인이 누구였는지, 반전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런데 The Impossible Fortune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도 사건보다 얼굴이 남습니다. 이름보다는 표정이, 플롯보다는 사람의 태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리처드 오스만은 재미있는 추리를 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우리는 나이든 인간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소설은 이미 동시대적입니다. 고령화 사회, 은퇴 이후의 삶,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들 속에서 이 소설은 정면으로 말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설의 주요 무대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 요양촌입니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이런 공간은 퇴장한 인물들이 머무는 배경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스만은 정반대로 씁니다. 이것은 비밀이 축적된 장소이고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요약본이 모인 공간입니다. 인물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들은 은퇴했지만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젊음이 아니라 기억의 깊이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할 때 어디서 숨을 고르는지, 사람이 어떤 순간에 스스로를 배신하는지 이미 수없이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소설의 진짜 모기는 총도 기술도 아닌 시간을 통과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소설에서 사건은 신문의 한 줄처럼 시작됩니다. 요양청과 연결된 인물 하나가 사고사로 정리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계단에서의 추락, 약물 복용의 실수, 재산 정리 과정에서의 돌연한 사망. 경찰도 제도도 말합니다. 범죄 혐의 없음, 불운한 사고, 자연스러운 결말. 여기까지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탐정들은 그 문장 하나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사고사라는 말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사고사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고 기록만 남기면 되는 죽음이며, 특히 노인의 죽음일 때는 가장 쉽게 사회에서 소거되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느낀 첫 번째 균열은 거대한 단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의 어색함, 사망 시점과 맞지 않는 일정, 누군가 너무 빨리 정리하려 드는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죽음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너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스만은 여기서 범죄를 악인의 일탈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 유산, 부동산, 요양산업 같은 합법의 얼굴을 한 구조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죽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죽음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 것은 과연 누구인가? 노년의 탐정들이 이 사건에 집착하는 이유는 영웅적 정의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비슷한 죽음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사회는 말했습니다. 그 나이면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제 조용히 보내드리자. 이들은 압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서 그들은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된 폭력을 되돌려 보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소설의 추리는 시작됩니다. 이제 이들은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장면의 중심에는 엘리자베스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끝났다고 선언된 순간을 돌아봅니다. 사망 이후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누가 서둘러 결론을 내렸는가? 누가 이쯤이면 됐죠 라는 말을 했는가?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메모합니다. 그 다음 그녀가 하는 일은 질문이 아닙니다. 기억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녀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요양원의 관리 직원, 정기적으로 드나들던 간호사, 주말마다 얼굴을 비추던 가족 중 한 명. 엘리자베스는 사망 당일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아침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질문은 수사를 방해합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사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균열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사건의 시간표는 정확히 기억하지만 사람의 기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평소와 같았다고 말하지만 그 평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침묵을 단서로 취급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보다 요약할 때 더 많이 드러나요. 그녀는 기록으로 돌아갑니다. 유언장 초안과 최정본 사이의 단어 하나, 보험 서류의 서명 날짜, 요양촌 일정표에서 사라진 20분, 이 모든 것은 단독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 조각들을 누가 편해졌는가? 라는 질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습니다. 그 이름은 가장 슬퍼 보였고 가장 정중했으며 가장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이 사건 이후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이 질문에는 법적 효력도 수사적 압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깨닫습니다. 소설의 추리는 범인을 잡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말하게 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기술이라는 것을.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들은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소설은 아주 현실적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 나이에 뭘 더 파헤치세요.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 말들은 모두 악의 없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The Impossible 포츠는 묻습니다. 정의는 언제부터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 되었는가? 이 소설에서 우정은 감정을 나누는 말이 아닙니다. 역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대신 서로의 취약함을 전제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는 기억력과 판단력이 뛰어나지만 몸은 애정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접촉, 직접 대면해야 하는 순간에는 항상 다른 인물이 곁에 서도록 합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동등한 협업입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담당합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누군가는 대화를 끝내야 할 순간을 압니다. 중요한 장면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게.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이 문장이 이 소설의 우정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그녀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은 그 사실을 약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적어 놓았어요. 이 장면에서 우정은 동정도 희생도 아닙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고립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누군가 혼자 나서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 때, 불편한 진실을 꺼내야 할 때 항상 둘 이상이 함께 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소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범인이 아니라 고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가 되는 순간 그의 말은 쉽게 무시되고 쉽게 지워집니다. 노년의 인물들이 서로 곁에 남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함께 말해야 진실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장르를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건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소설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스만은 정의를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운을 다시 정의합니다. 불가능한 행운이란 끝까지 침묵하지 않았던 삶. 그리고 그 침묵을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설은 묻습니다. 우리는 늙은이를 얼마나 믿는가? 우리는 느린 목소리를 얼마나 기다리는가? 우리는 누군가의 마지막 싸움에 함께 서줄 수 있는가? The Impossible 포츠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태도 하나를 남깁니다. 아직 할 말이 있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